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른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 5대 기준에서 7대 기준으로 기준을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을 발표한 뒤로 처음으로 발표한 공직 후보자인데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 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입니다. 감사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이수기 시사인 기자, 김우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의 정승민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어떤 법관이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중요한 인물 인사하고 나면 언론들이 이렇게 촌평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제목 보니까 치밀하고 온화한 원칙주의자다. 치밀하고 온화한 원칙주의자다.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인품이 훌륭한 덕장 스타일이다. 즉, 여러 가지 용장, 지장, 맹장이 있지만은 덕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후배들로부터 상당히 신망을 받고 그리고 판결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정한 이런 이른바 정통 법관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언론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잘한 인선 중에 하나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아주 이례적이고 극찬을 하면서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예. 저도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에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기사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수기 기자 보기에 말이죠.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지명했다. 그만큼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동안에도 청와대 인사들 이렇게 만나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첫 해, 마지막 장관급 이사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인선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낙마하면 굉장히 타격이 크니까 그 부분에서도 더 신경을 쓴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 감사원장하고는 약간 신경 쓰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에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시절에 감사원장을 본인이 검증해갖고 윤성직 후보자를 내보냈는데 낙마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랬던 좀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좀 되게 신경이 쓰이는 상황인데 특히 감사원장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정치적으로도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또 이 공직사회에 대해서 많은 적폐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첫 후보자가 이 흠집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된 그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모습 화면으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직 후보자가 발표될 경우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분이 과연 어떤 목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시죠.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이 최재형 후보자가 과거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때가 서울 가정법원장으로 일할 때입니다. 이때 국회에 업무 보고를 할 때 어떤 내용의 업무 보고했는지 그 당시 장면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는 학대받는 아동들이 보호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속 법관들이 시내 일선 학교로 직접 찾아가 모의 청소년 참여 법정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희망 캠프, 공부방 사업 등 청소년 관련 소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도 오늘 조간신문 또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텐데 말이죠. 네. 가정법원장으로 일할 때 특히 이런저런 미담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그런 말씀 맞고요. 제가 쭉 보니까 결국 그 언론에서 관심 갖는 거는 두 아들을 입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예.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부모 입장에서도 누구나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특히 그 주목받는 게 2년 동안 동료를 업고 사법연수원 때 출근을 한 그런 것들이 또 청와대에서 발표가 됐어요. 이런 것도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미담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7대 배제 원칙 은 어떻게 보면 커트라인이고 이런 정도는 가산점을 받는 정도의 그런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에서 뭐를 검증할 거냐면 이런 것들이 진실성 여부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은 업무 적합도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장으로서 최재형 후보자가 과연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원장의 롤모델은 이회창 전 감사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회창 그 감사원장이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고 정계 입문하고 했던 그 발판이 결국은 감사원장이었는데 감사원장에서 대쪽 같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됐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과연 그거하고 완전히 그 이회창 전 총재하고 캐릭터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분이 과연 감사원장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집중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위임령이라고 하고 덕장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위임령이라고 하면은 정부하고 각을 안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감사위원들이나 사무총장, 감사원의 사무총장 이런 쪽에 대해서도 뭐 위임을 상당 부분 할 텐데 그 부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감사원과 같이 공동 보조를 받쳐나가는 그런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경선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점검이 되고 그래서 그 무난한 인사보다는 정말 잘한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김우석 부소장이 조금 염려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공직 후보자가 발표됐는데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경우는 사실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기대는 좀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닌가 싶고 감사원장으로서 정말로 제대로 정부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는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은 돼야 될 것 같고 말이죠. 근데 그 가정법원장 시절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저 후보자를 잘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그 입양을 이제 두 딸이 있는데 두 아들 입양을 네. 나중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가정법원장 시절에 입양과 관련해서 본인이 겪었던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느껴보고 그런 부분들을 판결을 하는데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그러니까 판결 하나하나에 신경을 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사건에도 그걸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그 고등법원장 시절에도 보면 또 그거와 달리 그러니까 그런 세간에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는 또 그 원칙에 따라서 했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유턴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운전자의 문제도 있지만 그 도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드러내고 뭐 이런 식의 판결을 했던 걸 보면 저분이 앞으로 이 감사원장을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를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어제 들더라고요. 저녁인가에 저는 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SNS를 봤는데 최재형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던 사법연수원 글이 있어요. 13기 예. 동기고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한반이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이 선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윤리의 실천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이 한결같이 해내며 고든 길을 걸어가시는 분. 한마디로 인격과 삶이 일치되신 분이다. 좋은 말은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인 거는 아마도 저렇게 법조계 전체적인 평가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김우석 부소장 말씀하셨지만은 아마도 야당은 저런 예를 들어서 난 지금까지 미담이라든지 저런 인품 이거보다는 감사원장으로서
이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할지, 즉 정치적인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아마도 이 부분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캐 물으면서 어떤 약속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인격과 삶이 일치하는 분이라는 평가는 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 같은데 얼핏 또 그 개념이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인격과 삶이 일치한다. 뭔가 좋은 말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인격이 상당히 아름답고 올곧고 그래서 그분의 삶도 아름답고 올곧아 보인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최재형 후보자도 장교로 아마 공군 장교로 군 생활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후보자 집안은 해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재형 후보자의 아버님께서는 6.25 한국전쟁 때 대한해협 해전의 주역이기도 했다. 부산을 지켜낸 주인공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부산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구단 롯데 그리고 삼성 경기에서 최재형 후보자의 아버지와 최재형 후보자의 장남이 나란히 시구하고 시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당시 동영상 찾아봤습니다.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고요. 그리고 해군작전사령부의 최진병 수병입니다. 예. 3대가 모두 해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6.25 전쟁에서 부산을 구해냈던 네.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고요. 그리고 최진영 수병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야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강원도에서 태어나신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고요. 강원도 분이 뚝심이 있어요. 아, 예. 안경현 해설위원 마찬가지고요. 예.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시구입니다. 네. 그리고 손자의 시타까지. 오늘 경기는 이 두 팀 간의 그 클래식. 예. 어쨌든 간에 아까 지금 방송 보다 보니까 말이죠.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 중에 3대가 해군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최재형 후보자의 형님, 친형님이 해군대위로 전역을 했다는 여기는 거고 육군. 예. 네, 육군 최 중위 후보자는 출신. 육군 중위로 공군이 아니라 육군 중위로 군복무를 마쳤다. 최 후보자 제외하면 다 해군이다. 저런 장면도 참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죠? 어떻게 아버님과 아들이 나란히 프로야구 시구 시타자로 나선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보기 힘든 작년에 광경이에요. 저게 아마 호국 보훈의 달이었으면 예. 6월달. 그래서 롯데자이언츠하고 해군하고 같이 기회를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특히 저 아버님이 그 6.25 전쟁 당시 아까도 뭐 대한해협해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때 뭐 1950년 6월 25일 당일이었죠. 이 북한군이 이렇게 뒤로 부산으로 몰래 상륙하려고 한 거를 당시 그 지나가던 백두산함이 발견해갖고 격퇴시킨 게 있는데 당시 그 아버님이 거기 그 백두산함에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역 해군 대령을 예표하셨는데 어쨌든 뭐 저렇게 호국 보훈의 달 맞아서 저런 행사 가졌던 것들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장 이제 뭐 그때는 뭐 감사원장 후보가 되실 줄 몰랐겠죠. 이 청문회에서 적어도 저런 이미지들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최 후보자의 아버님 그리고 최 후보자의 장남 최진영이라고 자꾸 아나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름 최영진이 맞답니다. 유니폼에 있는 대로 상당히 인물이 훤합니다.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야가 이제 협의해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게 되겠지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오는 12일에 치러집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른바 중립지대 후보들 3명 가운데 1명이 단일 후보로 선출됐는데 4선의 한성교 의원이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5선의 이주영 의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의 화합, 또 당의 사당화 방지,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 독주를 저지하는 그 커다란 뜻을 우리 두 분 후보님들의 그 뜻을 저도 받들어서 앞으로 있을 본선에서 제가 당선됨으로써 우리 모두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교 의원 단일 후보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데 말이죠.
김우석 부도장, 이주영 의원은 5선이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표 정말 하고 싶어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네.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예선에서조차 떨어진다, 5선 의원이. 이주영 의원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도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정책위 의장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를 했는데 사전 오기라고 해도 5번을 시도했는데 다 안 됐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주위에다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위기에서 약간 올드하다라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올드하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뭐 연세로 보나 외모로 보나 물리적인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진짜 만나보면은 굉장히 점잖고 예의 바르고 이런 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좀 소신이 없어 보이고 편도 명확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진영 논리가 강화돼 있을 때는 사실은 뭐 우선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약간 그 차선책으로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뭐 이분 얘기를 하면은 지금 아까 그 최재형 후보자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격적으로나 뭐 서울법대 판사 출신의 또 그 성격도 온화하고 이런 분인데 정권이 달랐고 상황이 바뀌었으면은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뭐 지금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 다음에 뭐를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임명지가 아니면은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성규 의원은 예. 그 중립지대 어쨌든 그 단일 후보가 된 한성규 의원이 그 본인이 되면 그 정책위 의장으로 이주영 의원을 파트너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예, 했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맞죠. 5선의 예, 정책위 예. 의장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그 초선 의원 그 간담회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초선 의원이 3분의 1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간담회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책위 의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주영 의원을 파트너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이수희 기자가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과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 그 안에서 홍준표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원내대표 후보들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홍 대표께서 관훈 토론에서 그 원내에 관여하겠다 이 말씀은 저는 당이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교훈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저는 선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랫사람이니까 윗사람한테 그렇게 들이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저의 그런 비판도 홍 대표께서는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주시리라 믿고요. 앞으로 형님 아우하면서 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국회 전반적인 일에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유기적인 그런 토톡 관계로 가져가야 됩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면서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제 당 대표가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당이 좀 무능력하게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여서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좀 앞장서서 원내도 이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저는 원내대표로서는 이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관여하겠다, 간섭하겠다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대표가 하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을 텐데 그에 대한 우려를 이번 기회에 불식을 시키고 당대표는 당대표 일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가만히 보면 말이죠. 김성태 의원 말고 나머지 3명은 친박계로 분류됐던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까 표현하신 범박이라고 볼 수 있고 예. 뭐 친박 어쨌든 한성규, 한때 홍문종, 유기준 그렇죠. 의원은 다 뭐 친박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원류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공통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뭐 친박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 당의 사당화를 막아야 되겠다. 즉 당 대표가 지지하는 후보가 원내 대표까지 하면은 이건 지나치게 집중화되는 거 아니냐. 즉
이 친홍에 대해서 반홍 후보로 가자 이런 구도로 가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친홍 후보는 1명인데 반홍은 3명입니다. 즉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지만 뭐 또 홍문종 후보하고 유기준 후보가 뭐 내일까지 뭐 단일화 논의한다고 하니까 단일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또 1대입니다. 또 표가 분산됩니다. 예. 결국 남은 거는 1차 투표에서 만약에 김성태 후보, 친홍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해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또 단일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즉 결국 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가장 키를 주고 있는 거는 중도 계파, 어느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중도 계파, 한 50명 되지 한 60명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 이 중도 계파 의원들이 당이 이렇게 어려우니까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당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자. 즉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가서 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 지나치게 그렇게 되면 사당화될 우려가 있고 너무 한쪽에 치우치니까는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상호 견제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가는 게 맞다. 어느 쪽의 선택을 할지, 즉 중도 계파 의원들의 그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12일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까? 김성태 의원이 그래도 당선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구도는 4-3-3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4-3-3이요? 김성태 의원이 4, 그리고 중도 3, 친박 진영 3 이렇게 해가지고 한성교 의원이 중도니까 확정이 된 거고 친박 쪽에서 두 사람이 뭐 내일까지 단일화를 한다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4-3-3인데 결국은 지금 친박 그 진영에서 단일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2등을 못하면은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려면 2등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면은 2등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성교 중도의 후보인 한성교 후보가 2등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친박 진영에서 두 사람은 단일화를 할 테고 그렇게 되면은 그 2등을 노려가지고 중도를 먹어서 같이 아울러가지고 반홍연대를 구축한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일까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사당화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말이죠. 역으로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제 당대표 된 지 얼마나 됐다고 홍준표 사당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파워가 있어 보인다.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뭐 최고위원 선거 이런 것들도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지원한 사람들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일단은 뭐 홍준표 대표가 워낙 그 화력이 센 데다가 본인이 아까 이제 원내대표 후보들이 저렇게 당 원내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거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난번 관훈 토론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는 원내에 좀 간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만큼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원내에 진입해서 원내 일에 좀 관여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이 홍준표 대표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전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